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더욱더 슬기롭게 이 어려움 같이 헤쳐나가도록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첫 손님, 첫 주인공으로는요. 정말 꽉 막힌 곳을 빵 뚫어주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올 한 해 이분 첫 손님으로 맞이했으니까 우리 일도 좀 뻥뻥 잘 뚫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새해 첫 손님으로 모셔서 이게 의미가 좀 큰데요. 영광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작년에 한 해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해는 제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울증 확 날리고 정말 각자 맡은 구석구석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의 노동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여걸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다. 네. 저는 보시는 그대로 미녀 개그우먼이어가지고 제가 카리스마라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의원님처럼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지금은 칼 있으나 마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카리스마.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동고동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얼굴이 상당히 네.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좀 얼굴이 안 이쁘더라고요. 이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밝아지고 이뻐지는 이런 게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네.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리더십 관련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걸 보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면 분명히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주문을 이제 애우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좀 많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넌 정말 이쁘다. 이거는 근데 아닌가? 이거는 저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절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시면 그래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셀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는 지금 새해 첫날이니까 네네. 이거를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네. 새해 첫날을 잘 열어가는데 네.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저희가 따라할 테니까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일단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 출근하면 오늘 출근하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때요? 저는 무슨 그 긍정심리학 어디 현장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 전도사. 근데 혈액순환이 진짜 좋아진다. 기분이 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정말로 이 말 한마디의 힘이라고 네. 할까요? 의원님이 이제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고 이번에 경주
상주 문경. 상주 문경. 예, 예. 예, 상주 문경 자주 내려가십니까? 집이 상주 문경입니다. 어. 제가 상주 문경 공천 받고 내려갈 때 다 이삿짐 싸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면서 그다 딸랑 방 하나 얻어놓고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예. 이거는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 제가 저한테.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상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연속 회의,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회의 있고 내일 아침에 회의 있는 연속 회의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상주로 내려갑니다. 아,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올 때 2시간 반, 갈 때 2시간 갈 때 반. 2시간 반. 그래도 꼭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좀 자면 되는데 네. 우리 수행비서가 상당히 고생이 많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행비서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하트 날려줘.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릴 때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셨는지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카리스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요? 지금 뭐 칼 있으나 마나인데 경북 상주에서도 시내가 아니고 아주 변방에서도 꼴짜기 중에서도 애딴집. 거기에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네. 상주의 소녀 이미자. 그리고 조금 닮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전민의 자녀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천진난만하게 크긴 컸겠지만은 또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유년 시절에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뗄감을 해 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동생들 건사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상당히 저한테 이제 유일한 꿈과 희망이었다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일찍 집에 오면 일시키잖아요. 고추도 따야 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네. 그때 당시엔 담배를 많이 했어요. 담배. 그러면 담배잎도 따가지고 오면 엮고 고추 따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일을 시키니까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전 읽기라고. 고전 읽기. 고전 읽기 경시대회가 있어서 늦게까지 책을 읽는 게 허락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책을 읽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데리러 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 후레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거기 없었어요.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세상에. 유리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 들고 이렇게 와서 데리고 가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의원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 호롱불 그렇죠. 들고 호롱불 다니시고.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호롱불 얘기하시네. 정말 고우십니다. 옛날 시골 사람 출신이니까. 한 개도 옛날 사람 안 아니, 같으시. 근데 그냥 농사 짓는 분들도 예전에 어려웠어요. 예. 근데 농사 짓는 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화전민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땅을 항상 일구면서 새롭게 개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집이면 공부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공부하는 아이를 잡아다가 일을 시켜야 되는 집인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렇죠. 우리 의원님은 그 와중에 네. 도서실에서 책 보느라고 네. 밤 늦을 때까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게 그게 행복이었죠. 예. 책을 보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뭐 내가 막 링컨 대통령도 뭐 돼보기도 하고 키리 부인이 돼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속에 빠지면은 너무 재밌으니까. 또 의원님 지금도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딱딱한 책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즘은 이제 경제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죠. 아니 저도 이제 아침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책을 쓴다든가 아침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아침 일기를 쓰세요? 예. 근데 그 일어나는 시간이 그 6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의원님 몇 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몇 시에 일어나요? 6시보다 일찍 일어나니까 더 일찍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어나시더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그러고 다시 주무시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 5시라고만 해도 네. 이른 시간인데 4시면 가끔 위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저는 새벽 3시는 정말 넘사벽이다 싶었어요. 그 새벽 보통 3시. 스님들이 3시에 예불 드리러 일어나시는데 그게 3시인가요, 그 시간이? 이제 노동운동을 한참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네.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개인 송사에 휘말렸다거나 이랬을 네. 때는 와갖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게 상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법학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차라리 법학 공부를 해서 이분들에게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도 좀 해주고 한때는 사법고시를 보려고 좀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조합원들하고 같이 또 생활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집중이 가장 잘 되더라고요. 완전 네. 아니 하루 3시간 혼자 그렇게 새벽에 쓰시면 뭐든 못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도 많이 읽고 맞아요. 그때 이제 좀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애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외우는 그러다 보니까 게. 지금도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네. 다 쓰셨구나. 깜지 세상에. 빽빽이. 야, 정말 이미자 의원께는 자기계발서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인데 네. 자, 오늘 이런 이미자 의원의 인생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헌법을 폭넓게 다룬 교양서라고 돼 있는데 교양서 치고 살짝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 헌법을 쓰는 시간이라는 책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헌법학자인 김진환 교수가 쓴 예. 책인데요. 예, 헌법을 쓰는 시간, 부제가 권력을 제한하는 6가지 원칙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 체계를 이루는 가장 근본 법규를 다루는 동시에 네. 이 헌법이 단순히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끊임없는 논의 또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헌법이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이 헌법의 그 1조 제2항이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데 네. 이걸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고 한들 실제로 그것이 작동이 되는 건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정치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인생책을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 이 책을 얘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치하면은 약간 좀 뭐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좀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헌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권력이 어떻게 작동을 하면 이 권력이 남용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제한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어떤 자유, 기본권이죠. 국민의 기본권들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만약에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또 구제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총망라한 최고의 규범이 헌법입니다. 야당은 여당 보고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붕괴시켰다,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라고 막 얘기를 했고요.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보고 발목 잡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헌법을 제대로 아시고 좀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뭐 때문에 저렇게 얘기들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가, 이 싸움이 좋은 싸움인가 나쁜 싸움인가. 논쟁을 하거나 막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논쟁 없이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건 좋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알고 판단하시고 좋은 싸움은 해도 돼. 나쁜 싸움은 안 돼.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헌법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읽다가 제가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끝이 안 나고 뭐뭐 해서 또 끝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헌법 전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헌법 전문을 전문이 읽다가 상당히 길죠. 예. 유구한 역사와 예.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쭉 네, 나고 끝이 안 나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그 키워드는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국민인데 거기에 많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네. 교육적 계몽 이런 부분들을 막 넣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넘쳐서 많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권지영 씨도 나도 마음대로 막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예. 못 고치나요? 개헌을 하게 되면은 네. 고칠 수는 있죠. 헌법을 내용은 똑같이 하면서 네네. 문장을 좀 다듬는 쉽게.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네. 어쩌다 보면 오타도 있는데 그 네. 오타도 못 고치게 돼 있다는 얘기를 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게 오타든 아니면 제대로 쓴 글이든 네. 문장이 길든 네. 뭐 문맥이 조금 안 맞든 무조건 그 자체로 신성한 건가 봐요. 헌법은 굉장히 이 엄중하게 예.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적 가반수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개헌안을 내놓고 나면 이 20일 동안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하고 나서 그렇게 나서 그게 통과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국민 가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때만이 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 뭐 인간의 존엄성부터 시작해서 행복주권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37조 2항까지 이 기본권을 갖다가 맘대로 막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게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칠 때도 그렇게 함부로 못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뭐 오타 하나 수정하자고 국민투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거. 개정헌법이라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 헌법을 개정할 때 그래도 맞춤법이나 그건 좀 현행에 맞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컨대 뭐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붙일 수 있다가 원래 현행 맞춤법에는 받침이 없는 그래, 붙일 수 붙일 수 있답니다. 있다. 근데 여기에는 헌법에는 티읕 그 받침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우표를 붙이다 할 때 그 그렇죠. 붙이다가 그런 들어가 식으로 좀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들이 아. 상당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잘 틀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헌법이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아마 그렇게. 근데 아무튼 거기에 역사가 다 배어 있네요. 그 헌법 안에. 예. 자, 오늘 헌법 아는 것입니다. 이미자 의원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한 번은 헌법을 좀 공부하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 아는 것이 힘이다.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헌법과 정치는 운명 공동체다. 법과 정치라고요. 네. 예.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과목을 제목은 배우기도 그렇게 합니다. 돼 있네요. 네. 이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김진환 교수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다. 그리고 그 헌법이 규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 헌법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방법, 즉 권력이 만들어지는 방법,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 네.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헌법과 정치가 이게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만 있다고 해서 정치가 잘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치가 있다고 해서 헌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면밀하게 얽혀 들어갈 때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 두 가지가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수님 설명은 들을수록 어렵지 않아요, 보통? 지금 벌써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헌법이 네. 그 60쪽에 있는 그 문장을 낭독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권력이 만들어지는 방법, 행사되는 방법,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해서 그걸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법학자들은 이걸 하나하나 다 규율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헌법을 보면서 이 책을 예.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딩이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예스를 할 것이냐 노를 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인 방법을 계속 구축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코딩 작업과 헌법 그리고 법학자들의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네. 어떤 예외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걸 엄밀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지죠. 어렵군요. 우리 권진영 씨 같은 네. 경우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정치, 일단 저희는 정치하면 뉴스에서 보여지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뉴스에서 보여지는 건 여야가 같이 많이 싸우시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책방에 나와서 이렇게 의원님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너무 훌륭하시고 그렇죠. 예, 박수 쳐드리고 싶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면 왜 싸우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 정당 정치가 잘 이렇게 민주적으로 작동되거나 이러면 좀 좋고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이제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민주적인 거죠. 속된 말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야 패거리 정치 아니야? 개파 정치 아니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의 지도자나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부분으로 작동되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야 이게 당론이야. 당론인데 무조건 이건 다 찬성해. 라고 했는데 내 양심상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나는 뭐 기권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표를 던지거나 이랬을 때는 응징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당 제도의 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당 내에도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확보돼야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네네. 계속 쟁취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법이라는 거, 또 헌법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당위라고 해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해석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해석을 두고 항상 서로 싸워서 지금 국민들한테 맞는 해석을 뽑아내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데 네.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좋은 싸움을 해야 되는 좋은 거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되는 거죠. 예.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네. 각 정당마다 그런 고질병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당론이라는 걸 정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수처법 지난번에 통과됐죠. 네네. 공수처법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또 다른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다라고 하니까 모두 찬성해라. 그랬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건 권력 분립 정신에 입에된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옥상이 오게 되는 거고 권력을 분산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권력을 모아주는 형국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다 반대다.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론이 정해져서 말하자면 이미재 의원께서 나가서 그 당론대로 좀 가서 좀 설득해야 되는데 내 속마음은 좀 그게 아니야. 이럴 때 좀 갈등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아 있죠. 있다고 그러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있죠. 개인 이미자가 있고 정당 소속의 이미자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출신이 현장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예. 노동법을 다룰 때 특히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노동자 쪽으로 마음이 더 가죠. 예. 그러나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노가 있으면 사가 있는 거고 또 당 자체에서는 균형을 맞춰라. 그럼 나는 노 쪽에 마음이 좀 더 가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론을 또 따라야 될 때가 있지 악역을 않습니까? 또 해야 되고 본인이. 그럴 때 상당히 괴롭죠. 근데 의원님이 사실 20대 초반에 노조를 처음 그러니까 노조 가입한 것도 쉽지 않은 건데 노조를 처음 설립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1987년도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예. 어느 회사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네. 그 회사가 공장을 금방 졌는데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네. 다른 계열사로 우리를 갖다가 파견을 보냈어요. 근데 파견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벌 보고 출근해서 벌 보고 퇴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일하는 네. 게. 그런데도 다들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심코 이제 책이 한 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근로기준법 해설서였던 것 같아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근로기준법을 놓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설립하게 되고 차별 이런 부분들은 좀 격파시켜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노조를 만들게 되었죠. 그때 어떤 차별에 확 큰 분노가 좀 일으켰어요? 사람이 이 사소한, 기억이 나세요? 사소한 일에 생각납니다. 예.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예. 이게 우리가 또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명절날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화이트 칼라들이나 이런 쪽에 나눠주는 선물은 좀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쪽에 그 생산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런 선물도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왜 안 주세요 하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차별하냐. 아. 그리고 옷 자체도 다른 거야, 옷 자체도. 옷을 물론 이제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뭐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가 다르니까 옷이 다를 수 있지만 점퍼라고 그러죠? 네. 그거. 네네. 그거는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차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거죠. 의원님 사례를 드시니까 확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네. 그 노동운동 하시면서도 그런데 공부를 또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와서 많은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고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한다고 앉아있는 제가 너무 모르면 안 되겠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를테면 뭐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가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알아야만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내가 지켜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맘먹고 작게는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대를 내가 이제 선호하게 됐죠. 법에 한이 맺혀서. 그때부터 법을 또 네, 더 그래서 하시고. 제가 이제 좀 늦깎이로 경기대 법대를 들어가서 아무래도 낮에는 이제 조합원들과 같이 업무를 봐야 되고 5시부터 10시는 이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정도 일어나야만 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졸로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시다가 예. 대단하시다. 노조를 만드셨는데 그 직장에 다른 뭐 여성만 있는 직장은 아니었을 것 같고 남성들도 많죠. 생산 현장이니까 남성들도 많으셨을 건데 거기서 노조 위원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유 힘든 에피소드 많습니다. 어떻게 노조 위원장을 너무 힘드셨겠죠. 힘들고. 현장 자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다 보니까 그다음 그 나름대로 또 계급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조장 있고 반장 있고 뭐 그 위에 뭐 주임 있고. 원래 생산 라인이 좀 예, 그런 예, 게 예. 분명하지 그러면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또 자그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 또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대표자가 되니까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뭐 조합비라고 변변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월급 갖고 쓰는 거예요. 저도 좀 저축 뭐 하려고 재형저축 넣어놨다가 재형저축 아시나요? 아유, 얘기는 들어봤어요. 아까 호롱불과 더불어 재형저축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예. 재형저축부터 깨게 되고 어. 우리 그 남자 사무국장은 집에 월급을 못 갖다 주니까 정말 이혼당할 뻔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뭐 모인다 그러면 뭐 노조비라도 있으면은 그거 식사한다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죠, 없었으니까 그냥 없죠. 다 주머니에서 닥치라고. 쓰셨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노동운동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또 동지여 모여라 해서 소주 한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소주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먹을 돈이 없으니까 덤프트럭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 그늘이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늘이 이렇게 지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깡소주 한 병에다가 새우깡 사다 놓고 신문지 깔고 앉아갖고 이렇게 먹다 보면 갑자기 뭐가 뻥 하고 갑니다. 덤프트럭이 이게 갑자기 양지가 딱 이러면서 비치는 매연. 아. 뭐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노조위원장을 그 이후에 9번이나 더 당선이 됐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이야.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셨다고. 그러니까요. 9번이나 되셨어요.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민망합니다. 민망한데 조합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조합원들이 좋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경선 붙을 때도 있고요. 뭐 그러다 예. 보면은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상대방이 그러면 저는 또 요새는 정수기가 잘 나와서요. 뭐 이제 조합원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그래도 항상 표를 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짧으셨던 거지 그게 아주 제 눈앞에 보이듯이 네. 어려움이 어떠셨을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나이도 어렸고. 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헌법에 이런 기본권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예. 헌법에 그 2장에 보면요.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성별이나 종교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것. 네. 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거주나 또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 또 사생활의 비밀과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그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헌법에서 이제 강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네. 소극적 방어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할 자유가 아닌 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다가 자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내 생각을 갖다 관철시키는 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권력이라는 것이 국가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엄청난 힘이 세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예. 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 개개인, 개인의 어떤 자유,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뭐 신체의 자유라든가 구속받지 않은 자유, 뭐 정신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할 자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다가 자유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이제 개그 콘서트 할 때 아이디어 회의 하거나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야 그건 심의에 걸려서 안 돼 이렇게 저의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과격하셨던 게 아닌가? 이게 헌법에 명시된 제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 국민의 개개인의 이제 자유가 이렇게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한이 뭐냐면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든가 질서 유지, 공공복리 네. 이럴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필요한 게 하나예요. 네. 법률로 정해놨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지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이 뭘까? 사용, 수익, 처분이죠. 토지를 갖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네, 네.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자유, 뭐 매매라든가 이 네. 본질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국민의 자유가 우리 그 제2장 권리와 의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자유를 일정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의 해석이 항상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는 그 부분도 그거를 어느 정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정당마다 해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질서 유지를 위협하는 것,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권진영 씨 같은 경우는 나의 어느 하나 표현을 뭐 심의했다고. 질서 유지라든가 그 부분이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게 좀 네, 위반 네. 가능성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인정합니다. 사실 그게 네. 너무 이제 과격하게 적용이 됐을 경우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예.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를 고려하면서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기에 예. 자유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익도 역시 공정하게 저울질하는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목적, 그러니까 권력 행사의 목적이 정당한가를 판별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수단이나 이것이 과연 네. 적절하게 정말 행사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최소 침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침해성은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균형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적을 통해서 달성되는 공익과 네. 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근데 이것이 이 원칙은 그러한데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저자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사회적인 합의 그 시대의 문화가 참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 얼척없는 일들이 옛날 생각하면 많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안 네. 돼가지고 네. 그 자로 재고 다니면서 네. 못 입게 했던 때가 있었고 네. 남자들 머리 기르면 안 되는 맞아요. 때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통행 금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한 거죠. 그런데 지나놓고 와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때 상황에는 그게 또 나름대로는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네. 저항을 안 했다는 걸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분들이 맞아요. 많았던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예. 이런 국민의 기본 권리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뭐 9시부터 상점의 문을 닫는 그 법령이 내려졌는데 이 자유를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뭐라고 일어나는 저항을 거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래 지금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할 수는 없는 거고. 음. 그 2중, 3중으로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 우리 헌법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의원님이 특별히 이제 자유라는 부분, 자유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당을 선택하실 때도 지금 보수당 쪽으로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아니 노동운동 하다가 어떻게 보수당에 가셨지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늘 그 헌법을 쓰는 시간을 추천 안 하고 예. 조지 오웰이 쓴 동물의 농장을 좀 어. 추천할까 하다가 아, 네. 그래도 국민들께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려고 한다면 헌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꿨는데 네. 제가 그 조지 오웰이 쓴 동물의 농장을 2000년대에 읽은 거거든요. 제가 그때 예. 조금 예. 좀 늦게 읽었죠. 그 한 국가의 그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인데 그 책이 저한테 주는 그런 어떤 띵한 뭐가 있었어요. 예. 저한테 다가오는 예. 노동법이라든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진보 쪽 한쪽이면서 그 법이 이게 통과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쪽 보수 쪽에서도 이 노동을 이해를 해야만 노동법이 통과되는데 좀 용이하단 말입니다. 네. 엄청 반대 많았죠.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예. 그래도 자유가 우선이다 나한테는. 아. 평등보다는. 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은 발전하고 그 자유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예.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보수 쪽을 택했고 또 후회도 안 합니다. 16년도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고 저는 진짜 뭐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예. 뭐 돼도 뭐 저 끝에 한 뭐 17, 18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신청을 하신 거구나. 예, 제가 이제 신청을 선택을 했는데 하신 거군요. 예, 제가 신청을 했는데 오. 3번으로 이렇게 딱 왔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랬고 다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표를 쓰고 나올 때 조합원들이나 조합 간부들이 저가 떠난다고 눈물을 흘릴 때 네, 그때 정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동운동한 거에 대해서 보람이 있구나. 야, 그 한 장면으로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 입문하셨을 때 화제가 되신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이 스승과 제자 사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내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아. 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하셨어요? 좀 했죠. 수학? 잘하셨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스승님인 거 아셨을 때 정말 반가우셨겠어요. 예, 굉장히 반가웠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또 많이 가르쳐 주셨죠. 정치에 대해서. 아니, 왜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 여쭤봤냐면 공부를 좀 못했거나 그럼 피한다고. 반에서 좀 말썽이 있었으면 선생님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고 막 싫을 수 그게 더 있어요, 싫을 오히려. 수 있거든. 네, 근데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헌법 아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인지 감시하라. 법 집행이 됐는데 그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모든 권력 기관에는 통제 또 감시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뭐 예컨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헌법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올바른 헌법인가? 에 대한 그러니까 법 해석에 둘러싼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게 독립되어 있는 기구잖아요. 근데 네. 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왜 헌법재판소가 하게 됐느냐면 행정부나 의회 권력이 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하게 됐을 경우는 네. 자칫 행정부와 의회가 타협하는 경우, 음. 영합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정부나 의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개별 기구로서 헌법재판소를 두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역설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의원님 뭐 삼권 분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상권 분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건 분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을 만드는 걸 가지고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을 하고 그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한 일을 당했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해서 구제해 주는 게 이제 사법부인데 네. 그러면 입법부는 누가 감시를 할 거냐? 헌법에 위반돼서 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은 옛날에 이제 독일의 그 나치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네네. 법의 지배라고 법의 지배를 왜곡되게 해석을 해갖고 아. 법 만능주의, 법 실정주의, 법만 만들면 무조건 다 된다. 다수당에서 만드는 이 법만 만들게 되면 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 집행을 법대로 했는데 알고 보면 법이 다 잘못된 거였던. 악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걸 누가 그럼 걸러낼 거냐 말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헌법의 어떤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가치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법치주의, 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거 봐야 되고 민주주의 원칙, 예.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특히 이제 우리 자유권에 있어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잉금지 원칙, 목적이 정당성이 있는지, 방법이 적절했는지, 침해가 최소인지, 아니면 그 이익 형량이 서로 균등한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더 하나 가서 또 법률에 유보해 놓게 되면 법률이 명확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형벌이 따르는 이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입법기관을 감시하는 거죠. 이혼법률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이라든가 입법기관을 감시하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의원님이 그 이번에 최우수 법률상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냥 뭐 주시더라고요. 어떤 법률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그 포커스를 노동자들한테 맞췄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뭐 아이들도 지금 그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돌보아야 됩니까? 네.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돌보아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돌봄 휴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열흘 돼 있는 걸 한 25일로 연장시키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통과된 거는 이제 돌봄 휴가 이건 이제 통과됐고.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들 진짜 힘든 것 힘드실 같아요.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 상주 문경 상주에는 가장 큰 하나의 지역 현안이 내륙철도가 수세에서 거제까지 가는 철도인데 수세에서 문경까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김천부터 거제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경수 지사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딱 제 지역구 문경, 상주, 김천 이 지역만 미신 구간입니다. 요 구간만 딱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좀 통과돼서 경상북도 북부권에 있는 분들에게도 어떤 철도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특히 상주 문경 같은 경우도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담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상주 문경도 오셔가지고 좀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철도가 연결돼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제 수건 사업입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굉장히 헌신할 그런 네.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허위평론가 이 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건 헌법이 단순히 재정만으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 내용이 진짜 실현된다고 믿을 때 네. 그 가치가 비로소 빛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제헌절하면 쉬는 날 이렇게 아, 보통 네, 틀린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실은 이런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아. 차원으로 네.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좀 되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예전에 인생 책방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한 그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문 한 구절을 바꾸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쵸, 그쵸.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설득하고 막 싸우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네. 일화들이 있는데 네. 그 헌법의 가치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저는 어. 그 영화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허위평론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제헌절 안 쉬어요. 예. 하여튼 이 헌법을 쓰는 시간을 어떻게 국민들께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진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쓰신 책을 제가 좀 가벼이 다루진 않았을까 좀 조심스러우면서 네.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특히 국민의 기본권만이라도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예. 의원님은 그냥 외유내강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시는데 또 속으로는 약간 모이시천. 외유 내강이면 겉으로 보기에도 부드러운 분이라는 뜻인데.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예. 의원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싸울 때는 좀 강하게 싸워주시고 어. 또 보듬어줄 국민에게는 또 따뜻하게 그런 외곽 보듬어주시는, 내유구나. 네. 어.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그 새 벽두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마무리 이미자를 좀 어떻게 봐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상주 문경의 하이디 이미자 국회의원이 하이디. 하이디. 빨리 국민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해서 네.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서로 다 같이 노력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의원님 이제 별명이 하이디신데 하이디. 제 별명이 클라라였어요. 큰일 나겠네요. 의원님 오늘 왠지 친근함이 많이 네. 느껴졌어요. 예, 의원님 오유경의 인생 책방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184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AP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인데요. 책 AP 역사의 목격자들은 1945년 일본의 항복선언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시리아대전,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특파원들의 취재담이자 흥미로운 모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AP통신 특파원 출신인 저자 지오바니 데로토는 파키스탄의 오지에서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AP 특파원 61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생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평양에서 기사 작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레바논의 해병대 막사에서 시체를 세기도 한 이야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고뇌하기도 한 경험까지 특파원들이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전 세계 뉴스 현장을 누비는 해외 특파원의 모습에서 그들의 직업적 훈련, 네트워킹, 헌신과 용기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업무 환경.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최고의 경영 이론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불리는 스튜어트 디 프리드먼은 그 해답을 토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토털 리더십은 진정성, 완전성, 창의성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성공 원칙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부터 내가 나로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소개합니다. 일에 국한된 리더십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의 힘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이 책을 통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 6명은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잘 읽어내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7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변화를 추적하고 그들의 속내를 파헤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심합니다. 한국은 국제 질서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패권 경쟁의 양상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변화의 흐름을 내다보는 유용한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도서관장의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종린 교수의 책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예. 좋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모익지에 추천한 책이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여측입니다. 이 책은 우리 저 작가가 모종린 교수라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그 교수님들은 조금 그 구닥다리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조금 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많은데 네. 이분은 젊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준 길잡이를 제시해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장님께서 왜 이 책을 오늘 추천을 해주시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겁니다. 개인의 자유지만은 개인이 혼자 독립해서는 살 수가 없죠. 사회 속의 하나의 구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집단과의 소통, 그 집단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과 집단 간의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6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느 방향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설명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6가지라고 예,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부르주아, 예.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 이렇게 나와요. 예. 몇 단어는 좀 들어본 듯한 단어기도 하고 또 그렇죠. 몇 단어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시점을 이제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용어가 일종의 부르주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질로서만 살 수가 없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죠. 보헤미안. 보헤미안.
그죠? 또 하나가 일종의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발.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유행했던 히피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보보 이렇게 해가지고 불호자적인 거는 그 위치는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정신적인 어떤 보헤미안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용어를 이제 보보. 그 다음 단계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힙스터.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후로 논한 것이 이제 노마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인간 개개인이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독특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주의 부르주아부터 출발해가지고 탈물질주의로 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걸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한 6단계 이런 조류, 흐름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축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설명을 해줬네요.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관장님 덕분에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